제일 큰 게 이제 매스컴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제일 큰 부작용은 제일 큰 게 이제 매스컴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이 뭐 호기심을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 큰 부작용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애들이 영재가 아니냐 이런 게 제일 큰 오해입니다. 렌줄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영재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리 좁게 나가도 3%는 봐야 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방송에서 한 10년 동안 영재 발굴단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50회 정도 하니까 500회분이 나갔겠죠. 근데 뭐 한 회차분에 2명 정도가 출연했던 것 같아.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1000명은 안 되겠지. 뭐 중복해서 나온 애들도 있고 뭐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한 700~800명 아이들이 영재 발굴단에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애들 중에도 몇 명 있어요. 꽤 많습니다. 뭐 그렇게 있는데 걔네들만 영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이면 줄잡아 뭐 최소한 3% 잡으면 뭐 7~8천 명 이상의 영재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인식의 그 괴리가 있다는 게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또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러면 영재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죠.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영재성은 멸실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빨리 발굴해서 빨리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인지 발달은 제가 지능검사를 뭐 몇천 건 하면서도 하지만 교육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특별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든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바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지 발달은 이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속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하거나 잘못해가지고 늦추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업 성취도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이게 매칭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툴이 너무 부실해.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기초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미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개발시켜가지고 확장을 시켜놔도 그걸 평가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 좁은 레인지에 집중하는 애가 좋은 학업 성취도로 평가받을 수 있죠. 얘는 딴 거에 관심이 더 많아. 어? 나는 이게 더 재밌어. 그 학교 공부하기 싫어. 아니면 뭐 숙제를 내가 왜 해. 뭐 이런 애들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정도 되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있는 어떤 그 인지 능력과 이 지식의 폭이 고등학교 정도 오면 그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훨씬 넓은 영역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적 활동을 한 아이가 결국 학교 성적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놀던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됐더니 성적이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등급을 받는 아이들 중에 중학교 때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 애들 꽤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 시간 동안에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작은 범위의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사실은 역량을 계속 키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지적인 호기심, 욕구, 뭐 인지 속도, 인지 발달 같은 것들이 쌓였다가 고등학교쯤 되면 그게 성적으로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답답한 거 있어. 갔다가 이렇게 회초리질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면 공부 잘하겠지. 그런 착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재성이라는 건 쉽게 멸실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특히 어린 시절에 그걸 잘 이렇게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은 그렇게 아이들을 뭐 학습적인 활동이라든가 소위 학습 습관을 잘 잡아준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아이의 그 행복한 유년 시절을 잘 지켜주고 아이의 호기심과 자기주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얘기 아무리 해도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공부 시간에 비례하는 거 아니겠어? 뭐 엉덩이가 무거운 놈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이 아이의 성장 과정 길게 뭐 15, 16년 뭐 그 기간에서는 사실은 그 짧은 동안에 통하는 논리고 나머지는 보다 본질적인 것에 아이들이 이제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답인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막 이제 애들을 뺑뺑이를 돌려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뒤처지면 그것도 일종의 포모 같아 포모. 나만 급등하는 주식을 못 사가지고 나만 떼거지가 되는 갑작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인 것 같아. 근데 서둘러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좀 충분히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영재교육 제도가 그나마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소위 영재고등학교 혹은 과학고등학교 같은 그래도 비교적 영재들이 필요하는 정도의 이제 과학적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도 좀 정립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예산은 다 주정부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주마다 다 제도와 예산 규모가 틀립니다. 그리고 주 정부도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부자 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카운티별로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카운티로 가야지 학교도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 좀 약간 유색인종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이 아예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벽을 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교육 접근성이 그나마 잘 돼 있는 나라도 흔치 않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제일 부러움을 받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인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 자체가 작고요. 그리고 약간 그 국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 도시국가, 이게 5, 60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고, 거기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이제 이 노동계층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의 정부를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약간 두려움이 있어. 주변 국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 그냥 한 번에 탁, 여기 우리 거. 이런 게 있어요. 인구 작으니까 군인도 몇 명 세울 수가 없고, 국토 자체가 조그마니까.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말레카 해협. 거기 굉장히 많은 무역 물동량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항으로서 혹은 금융 허브로서 굉장히 성공적이긴 한데, 이게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배가 물건을 잔뜩 싣고 유럽으로 가요. 그러면 인도양을 거쳐서 저기 아라비아해 그 소말리아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는데 소말리아 해적들이 난리를 친다. 우리나라는 청해함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죠? 싱가포르는 그게 안 돼. 나라가 작아가지고 해군도 없고 물당량은 많은데 거기다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해군을 같이 보내주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돈 내야 돼, 돈. 예를 들어서 우리 상선들도 좀 지켜주세요. 다른 나라에 돈 내야 돼. 그게 남의 나라 군대를 도로 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자원도 없지, 땅도 없지, 그러니까 인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싱가포르만큼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들은 이제 3학년 되면 3학년 1학기 때 전수검사에서 한 10% 골라내거든. 걔네들한테는 약간 심화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주고 2학기가 되면 그 중에서도 또 1%만 골라내. 그게 이제 이제 대충 한 우리보다 사이즈가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출생아 수도 우리 못지않게 지금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거기도 일이 깨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게 도시국가 경쟁이 치열한 나라는 다 비슷해. 대만,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은 좀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출산율이 툭툭툭 막 떨어져요. 심지어는
베트남 이런 데도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아주 그 뭐랄까 기대치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싱가포르의 그 출산자 수도 당연히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만이라면 3만 명밖에 안 돼. 그 중에 1% 고르면 300명. 3만 명 중에 300명한테는 심화 플러스 뭐 속진도 시켜주는 것 같아. 걔네들은 이제 한 14살 정도 되면 대학 입학도 허용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나라는 좀 조금 제도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영재고 과학고에 이제 뭐 한 0.5% 정도를 출연해서 걔네들한테는 조금은 이제 속진 혹은 심화 교육을 좀 시켜주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학부모가 싱가포르에 거기에 데려갔어. 그럼 그 300명이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줄 거 아닙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미국에서 똑똑한 애가 왔어. 베트남에서 똑똑한 애가 왔어. 프랑스에서 왔어. 걔를 우리나라 영재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준다? 말이 안 되거든요. 영재고나 과학고는요, 일반 고등학교가 받는 지원금이 1인당 500명이면 여기는 5배에서 8배예요. 굉장히 많이 받아. 그게 뭐 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닌데도 그만큼 이제 학생 대 교사 비율도 더 좋고 시설도 더 좋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기획서만 잘 쓰면 해외 투어 프로그램 갈 때 막 지원금을 막 줘요. 그럼 거의 반값 3분의 1값에도 애들이 고등학생이면서도 세계의 뭐 유수의 대학 캠퍼스도 가볼 수도 있고 그 세계적인 벤처 회사 같은 데 가서 뭐 여러 가지 견학도 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혜택을 받는 학교에 똑똑한 외국인가 왔다고 해서 넣어주겠냐고요. 절대 안 넣어주죠. 그걸 이제, 나 돈을 다 낼게요. 그래서 안 받아주지. 똑같다 이거예요. 싱가포르에 뭐, 미국에 어떤 좋은 학교가 있어. 거기에 영재 프로그램에 넣어주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인재를 키운다는 게 훨씬 더 강하겠지. 그러니까 외국이 잘 돼 있지도 않지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특히 영재들은 굳이 외국에 가서 그러느니 여기 우리나라의 제도를 충실하게 준비를 잘 갖춰가지고 혜택을 받는 게 맞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학원에 가서 뺑뺑이 돌리는 건 아니다. 전문학원에 뺑뺑이 돌리지 않더라도 그런 데에 선발될 수 있는 로드맵이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것의 핵심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고 또 아이가 이제 자기의 그 확실한 테마를 어린 시절에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반드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저 혼자 떠드는 얘기니까 힘이 너무 없다. 그런 얘기죠.